벅수골의 전설. 옛날 전라도 어느 곳에 칠성이란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화한 얼굴과 착한 마음씨, 그리고 부지런하기까지 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칠성이는 열심히 일한 덕에 논밭도 조금이나마 마련하였고, 이제는 장가만 들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칠성이가 김을 매기 위해 밭에 나갔는데 멧돼지 한 마리가 밭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칠성이는 괭이를 들고 멧돼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화들짝 놀란 멧돼지는 급히 도망가다가 칠성이가 산짐승을 잡기 위해 미리 파놓은 진흙 구덩이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칠성이가 괭이로 멧돼지를 내려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멧돼지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칠성이는 깜짝 놀라 뒷걸음치다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니, 돼지가 말을 하다니 정말 놀랍구나. 그나저나 네가 무슨 수로 은혜를 갚는단 말이냐? 일단 살려만 주신다면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이로운 일을 한 가지 해드릴게요. 말하는 멧돼지를 본 칠성이는 잠시 놀라긴 했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멧돼지 고기가 아쉽긴 했지만 멧돼지가 가엾다는 생각도 들어서 구덩이에서 꺼내 풀어주었습니다. 멧돼지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총총히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칠성이가 마당에 나와 보니 붉은색 발자국이 여기저기 찍혀 있는 것입니다. 멧돼지 발자국으로 보였고 그것은 산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붉은색의 발자국이란 게 신기하기도 하고 며칠 전에 만난 말하는 멧돼지가 생각나기도 해서 칠성이는 발자국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이어지던 붉은 발자국은 어느 거대한 나무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거목 주변을 둘러보던 칠성이는 나무 한쪽에 큰 굴이 파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을 살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심하게 굴 속을 들여다봤던 칠성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굴 속에는 옥빛 날개옷을 입은 여인이 곤히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너무나도 아리따운 모습에 칠성이는 한눈에 그녀에게 반해버렸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걸 본 칠성이는 산속의 여인을 이대로 두면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에 여인을 불러 깨웠습니다. 이보시오, 일어나시오. 곧 있으면 산짐승들이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위험하단 말이오. 어서 일어나 보시오. 그러나 여인은 도통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일단 여인을 업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방 안에 여인을 두고 칠성이는 뭐라도 먹을 것을 가져오기 위해 부엌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는데 마당에 멧돼지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치로 보아 며칠 전에 살려주었던 말하는 멧돼지 같았습니다. 역시나 멧돼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혜로 그 여인을 당신에게 보내드리오니 부디 그 여인과 혼인해주세요. 그 여인의 이름은 송아라고 합니다. 네가 발자국으로 날 인도한 것이구나. 그런데 도대체 이 여인은 어디서 온 거란 말이냐? 시간이 지나면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부디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멧돼지는 그 말을 남기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칠성이가 먹을 것을 챙겨 방 안으로 들어가니 여인은 어느새 정신을 차렸는지 곱게 앉아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여인에게 이곳이 어디이며 여인이 왜 이곳에 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놀랐을 만도한데 여인은 별 대답이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부엌에서 가져온 감자와 옥수수를 여인에게 권했습니다. 그날부터 여인은 칠성이와 함께 지내게 되었고 함께 있으면서 자연스레 남녀 간의 정분이 생겨 둘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칠성이와 송아는 금슬이 너무나도 좋아서 아이를 많이 낳게 되었는데 자그마치 그 숫자가 20명에 이르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칠성이가 문득 송아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난 것이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오. 나무 굴 속에서 곤히 잠들어 있던 모습 말이오.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군요. 저를 따라오시지요. 송아는 칠성이를 데리고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걸은 후에 그들은 굴이 있는 거목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사실 이 숲의 딸입니다. 이 숲속의 자연 속에서 인간의 형상을 지닌 채 태어났고 숲속 동물과 식물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물들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얘기만 들어도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멧돼지에게 부탁하여 당신에게로 시집을 온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 깊고 온화하며 신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니 그 목소리는 거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놀라지 말게. 나는 이 숲을 관장하는 신령일세. 자네는 내 딸을 잘 보살펴 주었고 행복하게 해 주었네. 내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마을 앞에 자네와 내 딸의 형상을 한 벅수를 세울 것일세. 자네 부부는 아이들이 많으니 다산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그 벅수에 코를 갈아먹으면 아이를 못 낳는 부부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주도록 하겠네. 자네는 그 벅수에 대한 효능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아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아픔을 풀어주도록 하게. 칠성이는 신령의 말을 듣고는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평소에 자식이 많기로 유명했던 칠성이의 말을 사람들은 모두 믿었고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은 마을 앞에 생긴 두 벅수의 코를 갈아먹고 모두 아이를 갖게 되어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칠성이와 송아는 더욱 많은 자녀를 낳으며 남은 일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칠성이와 송아가 세상을 떠난 뒤 마을 사람들과 칠성이의 후손들은 칠성이와 송아의 혼을 기리기 위해 마을 앞의 벅수에 두 사람의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이후로 이 마을은 벅수골로 불리우며 자손이 크게 번성하는 마을로 오랫동안 전해졌다고 합니다. 보쌈해온 새신랑. 옛날 논사 는진 땅에 홀어머니와 둘이 사는 장도령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도령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책만 보았고 홀어머니는 바느질로 품을 팔아서 두 사람은 어렵사리 먹고 살았습니다. 장도령은 홀어머니의 노고를 생각하며 반드시 과거에 합격해서 어머니께 효도하고 집안을 일으키고자 더욱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 시험을 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정도령은 과거 시험에 늦지 않기 위해 곧바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남대문 근처에서 숙소를 정하려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점쟁이가 호객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골서 한양으로 과거 보러 오신 도련님 있으면 점 한번 치고 가시오. 장도령은 왠지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 점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점 좀 쳐주시오. 점쟁이는 눈을 끔뻑끔뻑하며 산통을 한참 흔들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도령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내 말 잘 들으시오. 도령은 이번 과거에 급제할 겁니다. 그러나 세 번의 죽을 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처신을 점잖게 하면 면할 수도 있겠는데 세 번째는 당신 혼자 힘으로는 면하기 어렵겠네요.
장도령은 진지한 표정의 점쟁이를 보니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죽을 걸 미리 안다면 살방도도 미리 알 거 아니요? 무슨 방법이든 좋으니 알려주시오. 점쟁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누런 종이에 개를 3마리 그려서 장도령에게 주었습니다. 세 번째 죽을 고비가 오거든 이걸 내놓으면 혹시 해를 면할 수도 있을 것이요. 하지만 나도 장담은 못합니다. 그렇게 장도령이 그림을 받아들고 살펴보는 사이 점쟁이는 이미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은 저물고 있었습니다. 장도령이 어느 주막으로 빈방을 알아보려 들어가려는데 그 옆집의 쌀인문 앞에 나와 있던 한 여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보시오. 혹시 지금 머물 곳을 찾고 있어? 이쪽으로 들어오시오. 우리 집이 주막보다는 자리도 좋고 편하게 쉬어갈 만합니다. 장도령은 별 생각 없이 여인이 부르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도령이 방을 안내받고 들어가서 짐을 풀고 쉬고 있으니 곧이어 잘 차린 저녁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잘 먹고 한밤중이 되었는데 집주인 여인이 주안상을 방 안으로 들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주안상에 장도령이 물었습니다. 웬 주안상입니까? 일단 잡수시오. 장도령은 가져온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 술 한 잔과 음식을 조금 먹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여인이 추파를 던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은근한 눈빛과 태도는 이내 노골적으로 변하더니 여인은 장도령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께에 가져다 대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장도령이 급히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왜 이러시오? 내게 이러지 마시오. 나는 과거 보러 온 사람이오. 여인과 정을 나눌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을 계속 장도령을 유혹하였습니다. 여인이 조르고 졸라도 장도령이 넘어가지 않으니 여인은 대청으로 나가 발을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도와주시오. 어떤 놈이 나를 겁탈하려 합니다.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서 여인이 길가로 나가 더 크게 소리치려는 듯 대문 쪽으로 달려나가는데 그때 대문 소리가 삐익 하고 나더니 어떤 남자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여인의 손목을 잡아챈 후 대청 쪽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본래 여인의 남편으로 남자가 들어오면서 눈치를 한 번 주니 여인은 더 이상 소리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자는 여인에게 술 한 병을 더 가져오라 말하고 장도령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장도령에게 술을 몇 번 권하는데 장도령은 과거 보러 온 사람이라며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저 여자와 살기 시작한 지가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말이오. 창피한 일이지만 저 여자가 서방지를 잘 압니다. 그런 일로 하도 나를 괴롭혀서 오늘은 어떤 놈이든지 마누라랑 정을 통하는 놈이 있으면 내 둘 다 죽이려고 칼을 품고 밖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비님이 저 여자의 유혹을 참아줘서 그래서 내가 살인하지 않게 됐습니다. 선비님 고맙습니다. 하며 품속에 칼을 꺼내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도령은 첫 번째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장도령은 새벽같이 그 집을 나와 다른 숙소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숙소를 정하고 저녁을 먹고 잠시 동네 구경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고 야심한 밤길을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웬 번거지를 쓴 세 사람이 다가오더니 장도령을 보쌈해서 번쩍 들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장도령이 풀려난 곳은 첫날 밤을 치르도록 꾸며놓은 화려한 신방이었습니다. 잘 차려진 주안상 앞에는 아주 아름다운 새색시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도령은 새색시 맞은편에 바른 자세로 앉은 후 정신을 가다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느리게 차 한 잔 마실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색 씨가 물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데려온 것이요? 여인이 장도령을 보니 언행이 침착하고 점잖으며 외모 또한 허낭한 것이 이렇게 죽기엔 아까운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서울 무녀들이 말하길 저에게 상부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남자나 잡아와 저와 신방에 잠깐 있다가 다시 한강에 집어넣어 그 남자를 죽이면 그걸로 저희 상부살이 면해진다고 하여 오라버니들이 오늘 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장도령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장도령은 어머니를 생각해서 여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하며 홀로 힘들게 벌어 날 공부시켜서 내가 지금 한양에 과거 보러 온 것이요. 난 이대로 죽으면 안 돼요. 날 좀 살려주시오. 여인은 오라버니들의 강요에 할 수 없이 이 같은 일에 동참하였지만 장도령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가만히 앉아 한참을 생각하던 여인은 장문을 열고 금 3쌈을 내주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밖에서 대기하던 세 사람이 당신을 다시 보쌈하여 한강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금 한 쌈씩을 주면 살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인이 촛불을 끄자 곧바로 번거지 쓴 3사람이 방으로 들이닥쳐 장도령을 꽁꽁 묶어 자루에 담은 후 메고 나갔습니다. 3사람은 장도령을 데리고 어딘가로 한참을 갔습니다. 장도령이 자루 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곧 죽게 될 모양인데 죽는 사람 소원 한번 들어주시오. 제발 담배 좀 한 대만 먹고 갑시다. 3사람은 한강변에 다다라서야 장도령을 내려놓고 도령의 한 팔을 자유롭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4명이 앉아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장도령은 눈치를 살피며 천천히 품속에서 금 3쌈을 꺼내어 하나씩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가져가시고 날 좀 풀어주시오. 혼자 사시는 우리 어머니 사정 좀 봐주시오. 나는 죽어도 괜찮으나 나 없으면 우리 어머니 죽소. 어머니 때문에 난 살아야겠소. 장도령이 사정을 하니 제일 나이 많은 듯한 사람이 알겠어. 우리야 돈 벌어서 좋고 손 안 더럽혀서 좋지. 한강에 집어넣었다고 하면 그만이니 대신 당분간 사대문 안으로는 들어오지 마시오. 하고 말하고는 장도령을 풀어주고 가버렸습니다. 장도령은 그곳에 숨어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숙소로 돌아간 후 숙소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장도령은 그렇게 2번째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과거 시험을 치러 장원으로 급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임금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런데 그 앞에서 장도령이 사위감으로 욕심이 난 김판서와 허판서가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김판서는 아들 삼형제에 딸을 하나 두었고 허판서는 외동딸만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김판서는 아들도 있고 허판서는 무남동녀라 사위 하나라도 잘 얻어야 할 테니 허판서 딸과 혼인하도록 하라며 중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장도령은 허판서의 딸과 혼인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고 합방을 해야 하는데 장도령은 마침 똥이 마려워 변소에 갔습니다. 변소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담을 넘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장도령은 볼 일을 다 보고 신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그 사이에 누군가가 신방에 침입해 신부를 칼로 찌르고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바닥에는 피가 낭자했고 신부는 한쪽에서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망연자실 우두커니 앉아있던 장도령은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설렁줄을 당겨 사람을 불렀습니다. 한밤중에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허판서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장도령은 곧바로 용의자로 지목되어
형조의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장원 급제한 나라의 인재가 첫날 밤에 신부를 죽인 살인 용의자가 되었으니 이 일은 조정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장도령은 형조의 마당에 꿇어앉혀져 형조판서, 즉 김판서의 취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판서가 말했습니다. 신부가 칼을 맞고 죽은 것은 아무래도 너의 짓이 틀림없다. 너는 어찌하여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바른대로 말하렸다. 소인도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부의 죽음은 저에게도 실로 뜻밖의 참사이옵니다. 내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실대로 고하지 않을 셈이냐? 내 이놈, 여봐라. 주리 형구를 가져오너라. 김판서가 주리를 틀려고 하자 누명을 쓰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 장도령은 점쟁이가 준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장도령은 주머니에서 점쟁이가 주고 간 그림을 꺼냈습니다. 나리, 이것을 한번 보시고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장도령은 그림을 건네며 그림에 얽힌 사연을 김판서에게 말했습니다. 김판서가 그림을 보았으나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덕에 장도령에 대한 처분은 며칠 뒤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장도령이 건넨 그림을 대신들이 돌려보고 해독을 해보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걸 해석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김판서는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자기 딸에게 대수롭지 않게 장도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림에 대한 묘사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허판서 댁에 황삼술이란 사람이 있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누런 종이에 개 3마리가 그려진 그림. 이 누런 종이는 황씨 성을 가리키며 개는 술자를 일컬으니 이로써 황삼술이라는 이름을 유추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자가 허판서 집에 있는지 알아보니 황삼술이라는 사람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수상하게도 혼인 전날에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동해서 며칠 만에 황삼술이란 사람을 북악산 어느 암자에서 체포할 수 있었고 결국 허판서의 딸을 죽였다는 자백을 받아내었습니다. 허판서의 딸이 황삼술과 함께 도망쳐서 같이 살기로 약조했었으나 장도령의 인물됨과 장원 급제한 인재라는 소리를 듣고 황삼술을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삼술은 분노하여 신랑 신부를 모두 죽이려 하였으나 마침 장도령은 변소에 간 덕분에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고 장도령은 마침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장도령은 그림을 해독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김판서의 딸과 다시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판서 딸과의 인연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가를 들고 보니 장도령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도령이 보쌈당에 끌려가서 만났던 바로 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될 인연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의 죽을 고비를 면하게 된 장도령은 장원급제도 하고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셔와 아름답고 지혜로운 부인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3번의 죽을 고비는 정해진 운명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은 한눈 팔지 않고 선비답게 행동한 장도령 본인 스스로의 노력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앞집 과부와 내 남편. 옛날 어느 마을에 울타리 하나를 두고 앞집에는 과부가 뒷집에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뒷집 남자의 이름은 대근이로 대근이는 사실 자기 부인 몰래 앞집 과부와 몸을 섞는 사이였습니다. 두 집 사이에 있는
나무 울타리의 가지를 꺾어 놓았거나 꺾는 소리가 들리면 그것이 대근이와 과부 둘만의 신호가 되어 합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금지된 만남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근이는 울타리의 가지를 꺾은 뒤 사랑방에 알몸으로 누워 앞집 과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랑방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앞집 과부였습니다. 그들은 별다른 말도 없이 일단 운우의 정부터 나누었습니다. 한바탕 뜨거운 열기가 가시자 앞집 과부가 물었습니다. 나 보고 싶었어? 그럼 당연하지. 보고 싶어서 아침부터 엄청 참았지. 근데 당신 마누라는 정말 모르는 거야?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는 거지? 그 여자 원래 둔해. 둔하고 또 평소에도 항상 나를 하늘같이 생각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 오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이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대근이의 처도 언젠가부터 울타리의 나뭇가지 신호의 뜻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그리고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떠오르는 묘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근이 처의 친정의 삼촌쯤 되는 사람이 어떤 집에 문상을 갖다가 이 집에서 하루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대근이도 큰아버지 집에 제사가 있어 대근이는 제사에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삼촌, 남편이 많이 늦을 모양이니 사랑에 가서 먼저 주무셔요. 그래, 이서방을 보고 자려 했는데 할 수 없구나. 그럼 먼저 가서 자마, 너도 잘 자거라. 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이서방이 늘 사랑해서 자는데요. 밤에 자다 도깨비를 봤다는 소리를 몇 번 했습니다. 농담이겠죠? 얘야, 도깨비가 어디 있니? 나는 그런 것 신경 안 쓴다. 그럼 내일 아침에 보자. 삼촌은 술도 거나하게 했거니와 피곤하기도 하여 이내 사랑에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무슨 꿍꿍이인지 삼촌의 신발을 감추고 대신 남편의 신발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울타리로 가서 가지를 똑똑 소리가 나게 꺾어 놓았습니다. 그런 뒤 안방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한편 앞집 과부는 안 그래도 이제 나저제나 신호가 올까 하고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밤중이 돼서야 드디어 기별이 오니 과부는 기대감을 안고 슬그머니 울타리로 나가 보았습니다. 울타리에는 과연 작은 가지가 꺾여 있었습니다. 과부는 조심히 울타리를 넘어 옆집 남자가 있을 사랑방으로 가 문을 열었습니다. 컴컴한 방 안에는 누군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보시오. 자는 척 하는 것이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기다렸는데 날 속이려고? 과부는 우통을 훌렁 벗고 이불을 확 뒤집으며 자고 있는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삼촌은 곤하게 자고 있는데 뭐가 이불을 제끼고 확 달려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진려가 말했던 도깨비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으악! 암도깨비다! 하고 놀래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 달려든 과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목소리도 옆집 남자가 아니고 처음 듣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암도깨비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부는 알몸뚱이로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을 챙길 정신도 없이 허겁지겁 땀을 넘어 자기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혼비백산한 삼촌도 뒤늦게 사랑방에서 뛰어나와 진려를 불렀습니다. 얘야, 아까 무슨 도깨비 이야기를 하더니 정말 여기 도깨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자고 있는데 암도깨비가 나를 덮치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니 달아나더라. 아이고, 삼촌, 세상에 도깨비가 어디 있습니까?
약주를 많이 드셨나 봐요. 술 기운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어서 들어가서 마저 주무세요. 삼촌은 얼떨떨하긴 했지만 정말 술김에 그랬나 싶어서 다시 사랑방에 들어가 잠에 들었습니다. 아내가 사랑방 앞에 보니 옆집 과부가 놓고 간 신발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번엔 남편 신발은 감추고 옆집 과부의 신발만 놔두었습니다. 한참 있으니 남편이 제사를 지내고 술을 거나하게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앞에 도착해보니 신발이 한 켤레 놓여 있는데 낯익은 옆집 과부의 것이었습니다. 아, 옆집 과부가 기다리다 여기 안에서 기다리고 있구나. 남편이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컴컴한 방 안에 누군가 이불을 쓰고 누워있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갓과 옷을 모조리 벗고 알몸뚱이가 되었습니다. 요게 날 속이려고. 하고 말하며 이불을 확 제끼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삼촌은 자고 있는데 뭔가가 또다시 이불을 제끼고 달려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뜬 삼촌이 소리쳤습니다. 으악! 수도깨비다! 달려든 남편은 남편대로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 소리치는데 혼비백산하여 알몸뚱이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게다가 그놈은 자기가 숫도깨비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가 왜 도망가는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도깨비라는데 일단 도망가야지요. 알몸으로 어디 갈 곳도 없어 울타리 밑에 그대로 웅크리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삼촌대로 이번엔 진짜 도깨비인가 보다 하고 그 길로 바로 자기 집을 향해 달아났습니다. 아내는 방 밖에서 들리는 소리만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참 우습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또 가짱키도 하여 할 수 없이 기침을 하며 잠에서 깨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에서 나와 변소를 가다 남편과 마주친 척을 했습니다. 애구머니 이게 뭐야? 아니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대근이는 너무 놀라기도 하였고 부끄럽기도 하여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가지고 나와 남편에게 입혔습니다. 여보, 이 옷 입고 자 일어나세요. 방으로 들어가요. 아내는 대근이를 안심시키고 잠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대근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랑방으로 가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본 게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사랑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삼촌이 간밤에 자고 간 흔적은 아내가 아침 일찍 이미 치워놓았습니다. 어제 내가 본 건 뭐지? 여보, 어제 사랑방에 누가 왔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긴 누가 와요? 우리 서방님, 피곤해서 무슨 헛것을 봤나 보네. 아침밥 차려줄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대근이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사람도 아니고 정말 도깨비였던 건가? 난 숫도깨비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숫도깨비였던 걸까? 대근이는 아내가 없는 틈을 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앞집 과부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자기가 본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도 사실 사랑방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나한테는 자기가 암도깨비라고 하던데. 그럼 진짜 도깨비라고? 두 사람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기에 벌을 주려고 도깨비가 온 것인가 싶어서 잔뜩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혼이 난 대근이와 앞집 과부는 그 후로 사랑방에 드나드는 것이 불편해졌고 과부와의 관계도 서먹해져서 더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과부는 다른 마을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내는 대근이 스스로 과부와 헤어지게 만들어 남편의 바람기를 잡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내의 꾀로 인해 평안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정은 신혼 때보다도 더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당나귀 거시기 4개가 필요합니다. 옛날 한 서당에서의 일입니다. 그날도 아이들이 서당에서 같이 글을 읽고 있었는데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훈장님의 질문에 아이들은 읽던 책을 놓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훈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훈장님은 서당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덕수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덕수야, 너는 커서 되고 싶은 것이 있느냐? 예, 저는 커서 훈장님처럼 아이들에게 좋은 글을 가르치고 바른 행동을 훈육하는 훌륭한 훈장님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생각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훈장님은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렇지. 그렇고 말고, 좋은 생각이다. 그래, 너는 공부도 잘하니 계속 정진하면 충분히 하고픈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나 같은 훈장이 되겠다니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훈장님은 덕수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은 부자로 잘 살지만 공부는 그저 그런 만덕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만덕아, 너는 커서 어떻게 살고 싶으냐? 예, 저는 그냥 훈장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공부도 잘하고 또 돈을 많이 모아서 없이 사는 사람 구제도 하면서 그렇게 좋은 일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거 장한 일이다. 기특한 생각을 하였구나. 만덕이 덕분에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구나. 다음은 덩치 크고 힘센 동석이에게 물었습니다. 동서가,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네, 저는 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원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둑도 잡고 강도도 잡고 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 대단하구나. 나중에 동석이가 원님이 되면 억울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나쁜 사람도 잡아가둬서 덕분에 평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다음은 필승이 차례였습니다. 필승이는 장난도 잘 치고 공부도 잘 못 따라오고 집안 형편도 아주 어려워서 훈장님한테 담배 한 대조차 여지껏 촌지로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필승이의 처지가 그렇다 보니 훈장님에게 미움까지는 아니어도 글자 2개 알려줄 것도 하나만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장난도 잘하고 내 말도 잘 안 듣는 필승아, 너는 뭐가 소원이더냐? 그러자 필승이는 피식피식 웃기만 하고 대답은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아, 훈장님이 묻는데 왜 대답이 없는 게야? 훈장님의 그 말을 듣고도 필승이는 계속 피식피식 웃으면서 대답을 망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훈장님이 회초리로 방바닥을 딱 때리면서 다그쳤습니다. 이놈, 당장 말 못하느냐? 필승이는 원래 평소에도 겁도 없고 넉살이 좋아서 훈장님이 아무리 화를 내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승이의 자세를 보니 마치 훈장님이 매라도 들 것 같으면 바로 내뺄 자세로 엉거주춤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훈장님, 저는 다른 소원은 없고요. 그래, 뭐냐? 커다란 당나귀 고추 4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서당 아이들은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훈장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뭐, 임마? 필승이 이놈아, 글 공부 열심히 해서 벼슬을 얻든지 세상에 도움되는 일 한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당나귀가 뭐 어쩌고 어째? 아, 물어보셨으니 이유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놈아, 당나귀 그걸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소원이라고 하는 게냐? 그래, 어디 이유나 들어보자. 필승이는 여전히 여차하면 내뺄 자세로 엉거주춤하면서 말했습니다. 저기 저놈 말이에요. 덕수요. 아까 자기 소원이 훈장님 본을 받아서 앞으로 못 배운 애들 글 가르쳐주고 훈육하겠다고 했잖아요.
필승이는 덕수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어디 가시고 자리 비우실 때 말이에요. 제가 덕수한테 글자 한자 일러달라고 하면 툭 쥐어박으면서 글자 한자도 안 알려줍니다. 그런 놈이 무슨 훈장님이 물으시니 나중에 훈장이 돼서 글 모르는 애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치겠다고 한 겁니다. 그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덕수놈 입에 저 당나귀 거시기 하나 물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뭐가 어째? 암튼 알았다. 그럼 또 하나는? 다음은 부잣집 도련님 만덕이 저놈 말입니다. 만덕이 저놈 집이 좀 잘 사니 항상 흰쌀밥을 해가지고 없는 사람은 새끼도 먹을 만큼 푸짐하게 가지고 오는데 점심때가 돼서 보면 항상 반도 안 먹고 남긴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점심 못 가져온 사람 먹어보라고 찬밥 한 숟갈 안 주고 그냥 덮어놓더란 말입니다. 항상 도로 집으로 가져가는 건 보았어도 누구 나눠주는 꼴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나중에 없이 사는 사람을 구제를 하고 뭐 한다고요? 쳇, 저놈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만덕이 저놈 입에도 당나귀 거시기 하나 물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놈 동석이. 동석이 저놈이 평소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다 내놔, 입니다. 우리 서당에 놀잇감 가져오면 다 저놈이 가져갑니다. 제가 집에서 가져온 제기도 다 내놔 해서 가져갔어요. 안 주면 저 큰 덩치로 때리니까 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무슨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도둑을 잡아준다고요?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 그 또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당나귀 거시기는 동석이에게도 하나 물려야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다 쓸 것이냐? 필승이가 우물쭈물하자 남은 하나는 어디다 쓸 거냐고? 저기 훈장님, 혼내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하겠습니다. 내가 혼낼 것이 무엇이냐? 당나귀 거시기 어쩌고 말을 꺼낸 건 질문에 대한 답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나를 놀리는 것인가 싶었으나 얘기를 하나씩 들어보니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다. 아무튼 알겠으니 말해보거라. 혼내지 않기로 약속하마. 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나 만덕이 동석이가 얘기한 소원을 듣고 평소 어떤 언행을 했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하느니 못하느니 무릎을 치면서 그렇지 탐복하는 훈장님도 당나귀 거시기 하나 물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뭐가 어째? 이놈이 진짜? 화를 안 내겠다던 훈장님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회초리를 들고 필승이에게 쫓아가고 필승이는 엉거주춤한 자세에서 곧바로 문을 박차고 달려나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필승이는 나중에 동문수학한 서당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사라졌다. 옛날 옥금이라는 마을에 양서방이란 선비가 있었습니다. 현명하고 순종적인 아내와 귀여운 자녀 셋을 둔 양서방이었지만 가진 재산이 없어 매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양서방에게 가난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양서방은 최선을 다해 과거 시험을 준비하였으나 관운이 없는 것인지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세는 더욱 기울고 품을 팔아 가족을 먹여 살리는 아내의 고생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아내를 볼 낯이 없어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라는 각오로 이번에 떨어지면 포기하겠다고 생각하고 과거 시험을 본 게 벌써 몇 번인지. 그러나 할 줄 아는 게 책 읽는 것뿐인 양서방은 아직 과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서방은 찢어지게 가난한 자식들과 아내 그리고 집안 몰골을 보고는 큰 결심을 했고 자신이 보던 책을 모두 들고 나왔습니다. 난 이제 글 공부 대신 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책을 아궁이에 하나하나 넣고 있었습니다. 양서방의 말은 단호했으나 그의 얼굴은 슬퍼 보였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깜짝 놀라 양서방에게 달려들어 책을 뺏고 울며 불며 말렸습니다. 서방님, 딱 한 번만 더 힘을 내봐요. 애들 걱정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 과거 시험 딱 한 번만 더 봅시다, 여보. 두 사람은 그렇게 끌어안고 가혹한 현실을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쌀밥이 올라왔습니다. 보리죽도 먹기 힘든 형편이었지만 저는 양서방에게 힘을 주기 위해 그나마 조금 있던 돈을 다 털어 쌀밥을 지은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 내일은 제가 친정에 가서 돈을 좀 부탁해 보려고 해요. 과거 시험 때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버텨볼 테니 서방님은 걱정 마세요. 이게 다 우리 가족 모두의 앞날을 위한 거니 마음 불편해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내는 친정으로 떠났고 며칠 뒤에는 두둑한 전대를 차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친정집 근처에 바느질품 팔 게 많더라고요. 거기서 일을 하면 돈을 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 며칠씩 친정집에 머물면서 일을 해주고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되었죠?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친정집에 머물며 바느질품 팔이를 했다고 하며 돈을 두둑히 가져왔습니다.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니 양서방은 아무 걱정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양서방은 다행히도 그의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아내와 자식들을 호강시켜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양서방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합격해 집으로 내려와 보니 아내는 온데간데 없고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마을을 다 뒤지고 다녀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서방은 다음날 아침 일찍 서둘러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밤낮을 내내 걸어 처갓집에 가서 물어보니 아내는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서방이 실망할 틈도 없이 더 놀란 것은 아내가 처가에 오지 않은 지 자그마치 3년도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서방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아내가 처갓집에서 빌려왔다는 돈과 바느질 품삯은 어떻게 벌어왔다는 거지? 양서방은 돈과 명예를 얻게 되었지만 하나뿐인 아내를 잊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빈 껍데기처럼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친구가 양서방을 찾아왔습니다. 저기 말이야, 이 사람아. 내 안 사람한테 들었는데 우리 마을에 한 번씩 오는 장돌뱅이 있지 않은가? 그 사람이 자네 철을 어디서 봤다고 했다는데 말이지. 뭐, 그 사람을 봤다고. 어디서 봤다던가? 당장 가겠네. 안 사람이 그러는데 여기에서 서쪽으로 한나절 정도 걸어가면 홍산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서 자네 철을 본 것 같다더구만. 자네, 마음 단단히 먹고 몸조심히 다녀오게. 자네는 앞으로 나라딜 할 사람 아닌가? 그렇게 양서방은 친구의 말을 뒤로하고 아내를 보았다는 곳으로 곧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나절을 걸어 도착한 곳에는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막으로 들어가니 주모가 반기며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혹시 옥금마을에서 온 30쯤 먹은 여인을 모르십니까? 여기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하여 찾아왔습니다. 주모의 해맑게 반기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다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꼭 닫았습니다.
양서방은 이 주모가 뭔가 알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문 앞에서 주모를 향해 독촉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난 그 사람 남편이요. 그 사람을 찾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이 있다면 용서도 빌 것이고 이제는 호강시켜줘야 한단 말입니다. 아는 게 있으면 제발 알려주시오. 부탁드리오. 잠시 후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기는 나중에 산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하면서 주막 마당에서 보이는 산을 가리켰습니다. 양서방은 지체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깜깜한 밤에 산짐승들이 다니는 산을 헤치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잠을 청하고 있는데 옆방에서는 야릇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걸어온 피곤한 양서방은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서방은 일찍부터 서둘렀습니다. 드디어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또 한편으로는 불안함으로 두근대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올라 산중턱에 있는 암자에 다다랐습니다. 아내의 행방에 대해 묻고자 저기 멀리 보이는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 말씀 좀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스님은 누구도 아닌 양서방의 처였습니다. 아내는 이 암자의 비구니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양서방은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고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보, 임자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오?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오? 양서방이 아내에게 연유를 물었으나 아내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사실 양서방의 아내는 남편을 공부시키고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한 명의 지아비를 섬기는 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고 양서방이 과거에 합격하자 곧바로 절로 들어가 비구니가 된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며 그렇게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얼굴만 보아도 아는 걸까요? 양서방은 아내의 얼굴을 한참을 지켜보더니 입을 꾹 다문 아내에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 괜찮소. 다 내 잘못이오. 당신이 없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내가 과거에 급제한 것도 그리고 아이들을 큰 탈 없이 먹여 살린 것도 다 당신 덕인데 당신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오? 그러니 자, 갑시다. 우리 애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갑시다. 양서방은 아내를 꼭 데려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파괴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아내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룻밤을 함께 보냈고 아내는 파괴승이 되어 불가에 남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양서방은 몹시 힘들고 가난할 때에 고생을 함께 겪은 조강지처를 어렵게 집으로 데려왔고 그 후에도 처가 어떻게 돈을 벌어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었고 아내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가족도 없었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겠지요.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서로를 위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지키며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사랑 가득하시고 매일이 즐거우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